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생이나 국내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실현하고 거기에 힘이 더 실리려면 또 한 번 더 평화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또 저희 이제 변혁적 중도에서도 계속 강조해온 어떤 지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2025년 체제가 건설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 그 수준도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보다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그걸 포기하는 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보면 후손들은 오늘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용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새 출발의 역사, 개벽 같은 변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개벽 같은 변화를 얘기했고 그런 꿈을 담았다고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쭉 나열할 때 평화 얘기가 없고 이제 안보 강국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또 이제 우리 그 대선위원회를 구성하면 평화번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수락 연설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할 때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 얘기를 하니까 그 의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인데 다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안보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떤 책임 있는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 우려들도 이제 해소를 시켜줄 의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자체는 저는 뭐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데 다만 우리 같은 분단 구조 상황에서 보면 안보 담론을 앞세우다 보면은 그것에 이제 기준에 기득해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들을 과도하게 이렇게 강조되거나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문제를 얘기할 때도 좀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문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어떤 정도의 위협이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면서 좀 앞으로는 좀 얘기를 해서 그 목표, 안보 정책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평화 프로세스랑 같이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내란 사태 때도 보면 내란 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드론 가지고 충돌을 유도한다라든지 이런 행태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행태들을 앞으로도 이들이 어떤 기회만 되면 할 것이니까 정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2025년 체제의 어떤 뭐 이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식의 이 2025년 체제 건설을 가로막는 새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가로막는 행태들이 언제든지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금 시점에서도 분단 체제 극복에 대한 의지가 좀 더 명료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실패한 직후부터 그 우리가 참 그래도 걸출한 정치 지도자를 하나 건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최고다 이런 소리 하느냐 그랬는데 물론 그 당시에 기대가 가미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시점에서 우리 패배한 전선거에서 패배한 국민들을 위로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나는 그 시점에도 이미 내 나름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때하고도 또 다른 지도자가 됐고 민주당을 장악하는 과정이라든가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을 보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 평가에 이주관은 얼마나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주관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는데 나는 이 사람이 알 건 다 아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걸 그때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적절하냐 안 하냐 하는 거는 이제 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릴 것이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압력들이 뭐 온갖 압력과 조건에 얽매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우리 시대에 그래도 그만한 지도자가 지금 압도적인 대선 후보로 나와 있다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고 밀어주고. 근데 물론 시민들이 그걸 맹종하지 않고 우리 나름으로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의지와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우리의 의견을 발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지금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약화됐다 하는 거는 나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덜어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고서 부르짖던 그런 통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고 의지도 약화되고 한 건 분명하지만은 분단체제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야, 이게 아무 때나 저렇게 수구 세력이 남북 문제를 일으키고 또 뭐 국내에서 뭐 우리가 조금 개혁적인 일, 남북 관계 없는 개혁적인 일을 하려 그러면은 번번이 뭐 친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는 확실한 그 의지와 결심이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안 썼지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의지나 의욕이 약화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지금 어려워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과장되고 너무 피상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조금 깊이 들여다보거나 일찍부터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좋아진 면을 사람들이 이게 저 큰일 났다. 너무 뭐 어려워졌다. 이렇게 속단할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죠. 북쪽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까지는 핵 문제에 대해서 양면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봐요. 해커 박사 책에도 자세히 나오지만은 일이 잘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은 비핵화 핵 포기하고 안 될 때 대비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하고 여차하면 그냥 핵 강국을 가겠다 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 양면 전략은 완전히 포기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핵 강국으로서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겠다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북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 2번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의 몸값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올라간 몸값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할 때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얘기했던 건데 그게 그냥 온통 북의 비핵화에만 집중해가지고 너희가 비핵화하면은 그때 가서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이 안 풀렸는데 너희 핵 보유국인 거 맞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만들지 말고 군축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지대로 만들자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꺼낼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봐요. 트럼프가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런 기본 요건이 마련된 게 있고 또 하나는 북이 이제 통일은 그만하고 통일 얘기는 그만하고 국가 대 국가로 가자 그랬더니 뭐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북이 완전히 갈라서겠다는 얘기 아니냐 통일. 그런데 나는 북이 국가 대 국가 중에서도 이게 주적 간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지. 그러나 그것도요 적대적으로 나오기로 치면은 윤석열이 몇 배 더 했지. 이번에도 보면은 북이 뭐 오물풍선 날리던 것도 중단하고 여기서 도발하려고 백년도 포 쏘고 그래도 꼼짝도 안 했잖아요. 이쪽에 그 내란 세력의 시도를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든 관계나 접촉을 끊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지. 그거를 바꾸는 게 문제지. 국가 대 국가로 나간다는 게 원래 우리 남쪽의 입장이에요. 다만 국가 대 국가인데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이웃 나라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남쪽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창비만 해도 줄기차게 남북연합 건설을 주장해 왔잖아요. 남북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남이라는 국가와 북이라는 국가의 연합이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나오겠다고 북에서 선언한 거는 굉장히 그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럼 통일 정책을 폐기한 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이런 얘기는 북에서는 안 좋아하겠지만은 그 전에 뭐 주야장창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하는 거는 6.15 공동선언 1항에 나온 원론적인 선언이고 통일 방안은 2항에 나와 있거든요. 남쪽에 연합제하는 거, 북의 낮은 단계의 연합제한에 공통점이 있다는데 북의 2항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1항 얘기만 했는데 이거를 통일 지상주의로 보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거지만은 나는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통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못 사냐. 통일하면 잘 살 텐데 저 남쪽에 친미 사대주의자들하고 미제국주의들하고 이놈들이 통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적인 민족 통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이제는 그런 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통일은 필요 없고 우리대로 잘 살고 핵을 가진 강한 강국이 돼가지고 잘해나가겠다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진전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것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것이 윤석열이면은 상종 안 하는 게 맞는데 윤석열을 물리친 우리 국민들이나 다음 정부에 대해서 또 그런 소리를 할지 나는 처음에는 한번 좀 그러다가도 그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만 많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때도 뭐 5월달 선거해서 출범한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10월, 11월 이때는 이제 쪽에서 ICBM 좀 됐고 핵실험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시작된 건 평창 올림픽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서 뭐 그런 빠른 속도, 특히 이제 미국 트럼프가 참여하면서 진행이 됐으니까 저도 초기에 있을 어떤 반응은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 정부가 좀 일관되게 그 사인을 계속 주는 것이 되게 중요치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쪽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를 사실은 좋은 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그렇다면 두 가지 정도. 일단은 시급한 거는 한 내년까지 해서 좀 적대성을 좀 완화시키고 해소까지는 뭐 못 가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러려면 아무튼 상징적으로는 이제 정상회담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협력 교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제재 때문에 못했지만 제재 때문에 못한 것만 또 아닌 게 있거든.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협력하고 교류한다 그러면 다 퍼주기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지금은 사실은 북도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도 자꾸 북한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뭐 과거 같은 방식으로 남북 협력을 이렇게 보는 거는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정도까지를 초기에 조금 목표로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급한 과제는 그 9.18 군사 합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먼저 깼거든. 그거를 복원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위험한 국경선을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 꼭 필요한 장치거든요.
그럼 그건 뭐 통일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뭐, 풍선 보내고, 드론 보내고, 다 우리가 한 짓거리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풍선 보내는 사람들은, 민간단체고, 또 미국하고 연계돼서 돈이 미국서 나올 거예요, 아마.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한테서. 그러나 그거는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식으로 해라, 북한 인권 운동을. 그래서 그런 정권 차원에서 사실은 뒷받침해주던 적대 행위를 취소하는 거, 이런 건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만이라도 하고 아무튼 상황의 변화에 조금 끌려다니지 않고 일관된 방식의 접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집권 경험들도 있고 민주당이 뭐 있어서 아주 큰 걱정을 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게 항상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니까 돌발적인 사태가 있을 때 너무 과민 반응하게 되면 그 뒤에 작업들 초기에 특히 북쪽에서도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 프로세스 관리 정도는 좀 신경을 초기부터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새 정부,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북은 한동안은 계속 그렇죠. 떠볼 거예요. 이자들이 정말 평화 뭘 하겠다는 거 아닌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 또 트럼프도 그때 초기 아니에요.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려니 해야 된다고 봅니다.